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봐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16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승재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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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복학생으로서의 삶은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이게 참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순간인데요. 네, 그럼에도 다녀야겠죠. 네. 이렇게 슬프게 들리기 있어요? 그러게요. 네, 지난번 키워드보다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난번 키워드가 뭐였죠? 네, 지난번 키워드 학생 인권 조례, 축구장에서 나이주의 이렇게 3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창의지성반, 혐오사회 친구 사귀는 법, 황당한 학교 규정 이렇게 3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요 3개 중에 하나씩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골라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황당한 학교 규정.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원래는 학교 규칙이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학생회장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규칙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규정들이 되게 많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좀 개정을 해보려고 시도하긴 했으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제로 그렇게 개정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상충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생생활 인권 규정이 이래서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걸 보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있었나요? 일단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건 아무래도 용의복장 규정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는 분명히 이제 개성을 실현할 권리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조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실제 학교 규칙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파마, 염색, 교복 변형 금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일상적으로 나오는 이제 충돌 지점인데 그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규칙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와는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 개정 과정에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이 제일 잘 반영이 됐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냥 학생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학교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굉장히 대다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땅땅땅 결정을 해버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 학교 운영위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학교 규정을 바꿔나가거나 살펴볼 때 학생위원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맞아요. 와서 하질 않아요. 어머, 그러니까 학생위원이 없어요? 없어요. 학생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도 없고요. 그냥 참관은 할 수 있어요. 네, 참관은 그러면 보기만 할 수 있는 거지 의견을 내서 의견을 반영하진 않아요. 그 참관도 사실 되게 웃긴 게 모든 학생한테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요. 학생회장에 임원. 한해서. 그러면 네. 학생회장단 중에 무조건 참관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자유인가요? 자유. 자유인데 문제는 그 모든 학운이 일정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이때는 학생회장 와도 되겠다 싶을 때만 알려줍니다. 네. 보통 학원이가 평일 오전에 열리지 않아요? 오후에 열려요. 네. 제 참여는 할 기억으로는 수는 네네. 있는 시간이긴 하네요. 그럼. 참여는 가능한데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뭐 회의록이나 뭐 회의 자료 이런 거는 볼 길이 전혀 없고요. 그래요? 네. 학교의 교육의 3주체는 학생과 맞아요. 교사와 양육자와, 양육자인데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 학원위에서 결정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이런 학교 교칙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일이 학원위에서 결정되는데 거기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게 사실 학생회장으로서 굉장히 좀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싶을 때는 모셔요. 근데 그게 정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교복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나눌 때 교복을 실제 입는 사람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편했는지 불편했는지 뭐 이 정도 의견 묻는 정도지 학교 생활 규정 이런 거에서 학생을 모시고 의견을 나눈다거나 했던 적은 저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본 적 네,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조례에도 그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 교사, 그 지역 전문위원 뭐 이런 식으로 지역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례상으로도 그 어쨌든 그 위임을 어쨌든 학부모 그러니까 그 학교를 운영할 때 학생의 의견은 아마 학부모로 대리해서 같이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학생이 당연히 와야 하는 자리가 아니냐라고 여쭤봤을 때 똑같이 대답하신 거죠. 와서 의결권은 없고 뭐 참가는 할 수 있다. 일반 다른 양육자들도 학부모들도 와서 참가는 할 수 있다로 들었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녀야 돼서 여기 오는 것조차도 부담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운영회를 하면 학생들에게도 알려달라까지 했는데 어쨌든 학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참석은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해봐도 의결권이 없는데 제 시간을 내고 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도 가봤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못하러 가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무 참석이었으면 더 화날 뻔했어요.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의결권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의무 참석이면 너무 화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근데 진짜 딱 한두 번 갔어요. 제가 학생회장 할 때. 그것도 이제 아까 교복 말씀하셨는데 그때 동복 이제 디자인을 바꾼다 만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서 학생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저를 불렀던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저는 학생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정말 이상한 구조인 게 다른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떤 센터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생위원이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하는 곳이니까. 근데 학교보다도 학생이 더 많은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육자들이 더 많이 학교를 가겠어요. 교사들의 인원이 더 많겠어요. 근데 정말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위원이 의무적으로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위원 반드시 선출해야 된다도 없어요. 이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초등등교육법 법령이 개정되는지 시행령이 개정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학원위에 학생위원회 참관할 수 있게 개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참관은 다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한 명이고 학생은 제가 한창 이제 관련해서 활동을 할 때 주장을 했던 게 학부모 그 양육자위원과 이제 지역위원, 뭐 교사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학생이 그나마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학교 구조에서 그나마 목소리 낼 수 있다라고 굉장히 몇 번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당연하게도 그런 이야기가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그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이제 그 복장 규정 같은 네. 것이 학생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 통해서 동의했으므로 이건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규정이 있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그쵸. 주셨는데 그 절차는 무엇이었으며 왜 그런 그 절차를 밟았는데 민주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는 해요. 일단 각 반에 그 대의원회라고 하잖아요. 대의원회가 이제 각 반에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반장 부반장이 각 학급에서 학급 토론, 학급 회의를 열어서 이 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거를 대의원회에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뭐 좀 공론장도 열고 그런 게 실제로 존재는 합니다만 그게 실제로 반영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의견이 올라갔지만 네. 반영된 적이 없다. 결국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그쵸. 하니까
잘 들었고 의사결정은 우리끼리 할게.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 과정 그거를 하는 절차 과정에서 좌절감을 계속 경험하는 구조네요. 그렇죠. 이게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건 참고 자료예요. 아이고. 학생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물은 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허나 결정권은 운영위원한테 있거든요. 참고 자료라는 표현이 너무 슬퍼가지고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는데 이제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많거든요. 일단 학생 자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주체로서 좀 분개를 했던 조항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학생의 정치 사회 참여를 일단 막는 규정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원칙상 학생의 모든 외부 활동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네, 밖에서 사실 뭘 하든 그건 청소년 당사자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그거를 불합리하게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규제하려는 명목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호. 네. 근데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불법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될까요? 낙인이 찍히겠다. 네. 쟤는 조심해라. 네. 이제 그러한 구조가 있다 보니까 학생으로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조용히 지내야 돼. 그러한 인상을 학생들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21세기 고등학교에 존재한다고 믿기 어려운 조항도 몇 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온 문서를 음닉, 제작, 탐독,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불온 문서요? 네, 불온 문서요. 이 불온 문서가 혹시 뭐 음란물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음란물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승재님이 졸업하신 고등학교에 네, 그 규정에 실제로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현행안도 똑같이 적용됐나라고 해서 봤는데 여전히 있어요. 제가 지금 블랙갱 표정 보고 너무 아니 저는 너무 그걸 놀란 되게 표정. 꼼꼼히 살펴본 사람인데 적어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대체 어느 정도로 많이 존재하는 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그렇게 오래된 학교도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하하. 근데도 이제 그러한 되게 구시대적이고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또 있었고요. 2000년대 초반이면 학생인권 조례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뭐 물론 그 아직 조금 전에 만들어진 거긴 전이긴 하지만 뭐 물론 다른 학교 조항들을 물론 참고는 했겠죠. 근데 그걸 참고했을 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그대로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좌파서적, 빨간 책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론 제가 있었을 때는 그게 퇴학까지도 가능한 조항이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개정이 된 건지 뭐 처벌 수위가 좀 내려갔더라고요. 최대 특별교육 기수로. 네. 근데 뭐 이것 말고도요. 뭐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시험을 거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학생을 선동하여 법령 및 하칙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하는 행위 등등등이 학생생활 인권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머. 이게 너무 비민주적인 규정들이에요, 다. 이게 좀 더. 혹시 지금 오늘 녹음하러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한 이틀 전인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참. 정말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뭐 포고령 맞나요? 긴급 조치 이런 느낌의 그런 데서 봤던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네. 뭐 선동하는 행위, 뭐 불법 뭘 하는 행위, 시험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민주적인 어떤 요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동자 파업처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동맹 휴업이나 시험 거부들은 그런 행동인데 그런 것도 아예 규칙으로 금지를 해놨네요. 그니까요.
물론 이제 이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처벌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존재하겠냐라고 누군가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실제로 사문화된 조항들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에 이제 신청한 그 흔히 말하는 빨간 책이 몇 개인데 그걸로 제가 처벌받은 기억은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적인 교칙상에 이러한 조항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거 저도 궁금하고 관심이 좀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2월 달쯤에는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을 다 없앴대요. 다른 교육청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시는 다 없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 선거권이 그 피선거권이랑 다 18세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등학교라는 교실에는 이제 선거도 하고 피선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번 쭉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교육청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규정들은 사실 과거 이제 권위주의 아까 제가 뭐 독재 정권 이야기도 좀 했는데 권위주의에서 당연히 나오는 통제와 회기라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또 하나는 나이주의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너희들의 의사는 너희를 대표해서 양육자한테 듣도록 할게라고 하는 그런 좀 인식들이 여전히 학교 곳곳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자치관에서도 학생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되게 사실은 이상한 모순되는 인식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회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로 선출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많았고요. 이게 규정에도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만 18세 이상은 가능하다로 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만 18세 이하면은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과 한 활동은 이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자치회 임원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되게 모순되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학생회장 활동할 때도 그걸 이유로 학생회 부원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너 너무 정치적인 말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행위 하는 거 아니냐, 우린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이게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굉장히 바라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약간 문제의식이 드는 지점은 저 좀 궁금해지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냈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왜 점점 이제 사회가 좀 더 민주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학생들의 그런 참여권들은 왜 더 좁아졌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청소년들이 한 게 되게 많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궁금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나누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당신이 다녔던 학교 혹은 내 가족 중에 다니는 학교에 학교 생활 규정을 조금 살펴봐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있으면 바꾸려고 의견을 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만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 이 나온 얘기들이 너무 놀랍거든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데 아니면 정말 뭔가 팀을 만들어서 부천시에 있는 학교 생활 규정을 한번 다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전 진심으로 이게 제가 다녔던 학교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를 바래요. 진짜로 다른 학교에는 진짜 이런 게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학생자치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더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본 모 학교는 그러니까 자치회는 이러면 된다 안 된다의 규정은 아예 없고 당연히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의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항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정말 너무 달라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극과 극의 네. 규정이네요. 네.
이거 이야기 정말 저도 하고 싶은 게 사실 지금 되게 많은데 하다 보면은 밤샐 것 같으니까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당근이 골라주시겠어요? 네. 저는 창의지성반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창의지성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안해. 지성 때문에요. 네, 흔히 창지반이라고 줄여서 불렀는데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뭐 하는 곳일까요? 이미 아, 반이라고 하나 딱 만들어졌잖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반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정확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네. 교내 성적 상위 20등까지 모아서 추가 방과후 수업을 해주는 그런 반이에요. 이게 정확히 20등까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 숫자였던 것 같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 되게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1 때도 한국사에 좀 관심이 많아서 한국사 방과후 수업을 실제로 신청을 해서 듣기도 했었는데, 그런 수업이 진행될 때 전교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더 해주는 게 창지반의 개념이었어요. 사실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고 차별이잖아요. 혹시 누가 수업을 더 해주시나요?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또 계세요.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더 네, 학교 해주시는 선생님이 거네요.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한 번은 교감 선생님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지반을 자신이 특별 관리하겠다를 이제 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 계획이나 이런 거를 창지반 학생들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좀 관리하게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일종의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에 보내는 게 당신들의 그 뭐라고 하지? 이름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성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 그 특별히 학생들을 모아서 더 공부를 시키고 우리는 더 좋은 대학, 더 상위권 대학을 보내는 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인 거죠. 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고, 그리고 이제 창지반 멤버가 고정되어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매 학기 혹은 뭐 매 시험마다 성적에 따라 창지반에 추가로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창지반 소속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지반이 누군지 전교생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제 창지반이야. 그런데 네. 떨어졌어. 그러면 쟤 이번에 떨어졌어. 이런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게 이 창지반이라는 게 막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 보면은 창지반을 바라보는 반응은 보통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보통의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그냥 갈 일도 없고 뭐 그래 잘하는 애 더 밀어줘야지 이런 반응이거나 아니면 그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창지반 가입 권유 자체가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냥 따로 불러서 너 이거 할래? 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승재님은 창지반이었어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다른 학생들은 모르는 학생이 대다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더 문제예요. 그니까요. 근데 저 왠지 승재님이랑 저랑 같은 세대로 다닌 것 같은데 모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간 자율 학습 때도 다른 공간에서 가서 하기 때문에 그 심화반의 존재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화반. 그러니까 다른 반에 가서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야자 말씀하셨는데 야자도 특혜가 분명히 존재하고 뭐 그렇게 되게 밀어주죠. 네. 아예 달라요.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공간도 다른데 좀 더 그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달까 이런 네, 느낌으로 그 환경의 차이를 줘요. 그래서 에어컨도 좀 더 잘 나오고. 네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수업 자체도 뭐 완전 영어로 하는 뭐 수업도 따로 더 정말 또 어려운 난이도의 수업을 또 따로 해주시기도 하고 그 실제로 그게 있죠. 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고 싶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쨌든 성적 순으로 이렇게 배열하다 맞아요. 보니까 대학을 성적 순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높은 성적을 올리면 심화반에 자주 가고 다른 관리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되게 경쟁 중심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는 공교육 시스템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교육이 더 보충 수업을 해주고 더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어떤 자원들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에게 몰아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싹수가 보이는 사람들 나한테 몰아주고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 어차피 너네는 미래가 안 보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공교육에서 취해야 할 자세인가 이런 고민은 좀 드네요. 그 청소년기에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지만 뭔가 할 수 있고 나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난 당연히 거기 못 가지 하는 그 포기하는 것까지 다 배우고 졸업할 수 있는 환경이네요. 또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게 더 유독 심했던 게 학교의 전체적인 인식이 좋지가 않았어요. 학교 역사도 별로 안 됐고 그 흔히 말하는 중학교에서 성적 좋은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잘하는 애들을 더 밀어줘서 우리도 명문대생 배출해야 돼. 이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되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이 창의재성반 학생들을 더 밀어주고 이런 게 되게 강했죠. 정말 경쟁 체제에 학교 자체가 아예 들어가기 위해서 그 위에서 상위권에 있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이 이제 그런 체제를 강요한 거죠. 사실 막 기사에 심심치 않게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승재님 학교 다니실 그 즈음에 저도 청소년 인권 이런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 당시 기사에서 이제 심화반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 어떤 학교는 기숙형 학교인데 심화반 학생들은 1인실을 쓰고 그런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차별이 너무 많이 존재했고 누가 봐도 특혜인 거잖아요. 근데 부천에도 지금 그런 학교가 물론 사립학교긴 하지만 공부를 잘해야지만 그 심화반이 되고 기숙사도 쓸 수 있고 이게 다 그들한테만 권리가 있거든요. 입학하는 순간부터 장학금을 주고 뭐 이런 학교가 아직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답답함을 느끼는 게 사실 이런 끝나누기, 특혜 제공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입시 경쟁이 완전히 철폐돼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정책을 말하는 정치권이나 미디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문제의 본질과는 좀 괴리된 그냥 되게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사실 고교학점제가 비판의 도마에 자주 오르잖아요. 근데 물론 고교학점제가 아직 초반이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그 해결책이 사실 입시 경쟁 철폐라는 문제의 본질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평가 방식의 절대 평가와 뭐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급진적으로는 과격하게는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럴 거면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결국 수능이랑 입시 경쟁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게 다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항상 뭐 수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니 뭐 수능 뭐 누가 잘 가고 누가 못 가느니 뭐 이런 것만 항상 이야기에 오르지 입시 경쟁 자체에 대한 좀 개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정말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게 우리 사회가 또는 학교가 얼마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가, 어떤 얼마나 민주적인가, 교육 구조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승재님 말씀하시는 게.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네.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너무 많으신 거 제가 알고요. 눈빛으로 다 봤고요. 그래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혐오 사회 친구 사귀는 법.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 주제가 항상 있잖아요. 거의 고정된. 근데 이제 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대화하는 주제도 사회 이슈로 좀 흘러가는 경향성이 생겼거든요. 이게 특히 고등학교 이후에 제가 이제 중2 때 세월호 참사를 이제 보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게 박근혜 게이트 때 사회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활동가의 정체성도 만들고 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도 이제 사회 문제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그 박근혜 퇴진 광장 때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 그냥 그것만 해도 그냥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모두가 동의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더 정확히는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여성 의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야기를 잘 나누던 친구들과 생각이 좀 다르구나를 계속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여성가족부, 특히 페미니즘 이런 의제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 친구들과는 점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거리감도 생기게 되고 사실 처음에는 되게 제가 좀 순진하게 얘 나랑 같이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으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도 나랑 생각이 똑같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님을 발견한 순간 느끼는 그 약간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허탈감?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여학생 친구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로 남성 친구들은 페미니즘 얘기만 할 때면 항상 거의 뭐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진 않지만 굉장한 강력한 반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투철한 페미니스트는 아니었어요. 저도 굉장히 옛날에는 그래도 남성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회운동을 참여하면서 이제 동료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페미니즘에 대한 책도 읽고 강의를 듣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긴 건데 그게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뭐 되게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거죠. 근데 더 참담한 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일단 페미니즘이란 말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았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은 너 페미야? 라는 게 그냥 최상급의 욕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일단 페미라는 말 자체를 몰랐고 그냥 여가부 나빠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시는 많은 청소년 당사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새로 사귈 때 이런 질문도 하게 되었다. 이런 네.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정확히 고3 때 이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친구를 몰랐고 그 친구는 전 알았어요. 전 회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서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좀 하다가 어느 한번 정확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건데 혹시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딱 제 기억으로는 그 제주 제주 예민남이 사태 그때가 딱 사회 이슈가 되면서 난민 혐오 정서가 굉장히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그때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듣고 얘가 혹시 난민 혐오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되게 긴장됐겠네요. 네 맞아요. 알고 보니까 같은 생각인데 서로 혐오자일까봐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그게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빙빙 돌려가지고 넌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되게 확고한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정도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깨져 있는 그러한 좀 사회 분위기를 그 장면을 통해서 본 것 같아서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랑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지금도 항상 뭐 서로 속에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안전한 친구인지를 서로 탐색하는 맞아요. 과정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소모적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 겪으면서 좀 상처를 겪게 되면은 뭐 쟤는
나랑 생각 다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먼저 선을 긋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이야기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이야기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특히 선거 때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룹이 있는데 서로 다 성향이 달라요. 근데 그 3명이 있는데 그 성향이 다른 친구들끼리 정치 이야기를 누가 시작하는 순간 서로 눈치를 봐요. 네, 그래서 야, 우리 그래 우리 부산 여행 얘기하게 할까? 뭐 이렇게 좀 화제를 돌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명절에 만나면 가족끼리 만나도 정치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다. 와우.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건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토론은 됐다. 어떤 거는 그래 그건 이렇게 뭐 그 사람이 잘못했지라든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다 할지라도 그래 그건 좀 과했어. 뭐 이런 대화도 됐는데 지금은 너무 혐오가 아예 타 정당에 대한 혐오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지난 우리 녹음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꺼내면 안 되는 엄청난 주제가 되어버린 맞아요. 거고. 금기어죠. 네. 그래서 승재님이 말하신 것처럼 친구를 사귈 때도 처음 이제 승재님은 처음에 모르던 분이었잖아요. 처음에 서로의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주제에 대해서 입장이 같은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사귀는. 근데 제가 이거 승재님한테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20대의 어떤 분한테도 요즘에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를 다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혐오가 이렇게까지 오는 것이 맞나 막 이런 고민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실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나 관점이나 신념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정말 아까 정이 말해준 것처럼 예전과 다른 건 나랑 다르면 너무 일단은 두렵고 거의 뭐 악마화 시킬 정도로 정말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 볼드모트가 되어버린 게 볼드모트는 해리포터 악마 빌런이고요. 네, 볼드모트가 돼버려서 저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어떤 것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었을 때 저도 열어보지 않아요. 이제 열어보지 않고 그냥 닫아놓고 좀 다른 얘기 뭐 먹고 뭐 재밌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전 자연스럽진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각기 다른 생각들이 어떤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이 서로 경합하고 토론도 해보고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양성인데 어떤 획일화의 정점을 찍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굳이 이게 말하기가 어려워가 아니라 이제 상종도마가 되어서 각자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승재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난민 이슈가 있었을 때 저도 주변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때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와 내가 멀어지는 계기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조금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고 뭐 그랬었지. 알았어. 우리는 어차피 평행선이야. 만나기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 얘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정도만 확인했지 그게 되게 곤란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주변 사람들하고. 근데 승재님한테는 정말 나랑 생각이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단어 같은 느낌으로 와서 정말 그땐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었구나. 왜냐하면 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그쵸. 네, 이렇게 좀 키워드를 다 살펴봤는데요. 청소년 시기부터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 시기에 겪었던 차별 경험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 겪어오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승재님은 승재님으로 안녕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승재님이 승재님을 잘 지켜내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열망, 그것 때문에 안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포기했다면 안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거를 내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안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버렸고, 그러면은 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면서 그냥 그런 거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차별 기록에 참여해주신 승재님 소감 간단히 듣고 차별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존재하지만 그 소수 동료를 제외하면은 그냥 저건 좀 아닌 것 같은 데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를 좀 마음 편하게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차별 가르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차별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외쳐주세요. 저는 존중해줄게라는 말은 차별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었어요. 이제 대구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고 친척들도 다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촌 여동생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사촌 여동생은 이제 순국께서 베트남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학교도 베트남에 다니거든요. 근데 잠깐 방학이라서 한국에 와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안방에서 이제 사촌 여동생이랑 둘이 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그냥 누워서 폰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항상 차고 다니는 이 프라이드 뱅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보고 뭐야, LGBT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자신은 베트남에서 배우기를 무주이면 다 LGBT라 보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실 당황을 했었죠. 그래서 저한테 그럼 LGBT 중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엘라이다 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난 좋아하진 않지만 존중해줄게 였어요. 해줄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엘라이가 뭔지 또 설명을 해주고 그냥 대놓고 근데 왜 퀴어 싫어해? 라고 물어봤어요. 싫어하는 말투였어. 네, 뭐 누가 봐도 싫어하는 왜 것처럼 싫어하지, 느껴지는 진짜? 그 대답이 되게 가관이었는데,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동성 친구들이 날 좋아하면 어떡해 라는 되게 황당한 답변을 들었어요. 뭘 어떡해요. 내가 마음에 들면 받아주고 아니면 말면 되지. 그래서 그냥 하도 황당해서 너가 취향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취향이 있다. 너 그거 자의식 과잉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렇구나라고 받아는 들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근데 이게 또래 남성들이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논리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 존중해줄게. 난 너의 취향 존중해. 이 말이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존중해줄게. 되게 시혜를 베푸는 자세네요. 줄게 빼면 되잖아요. 왜 말도 길어지게. 나 존중해. 로 끝내도 죄송해요. 내가 되게 큰 마음으로 너 존중해줄게. 이런 거죠. 딱 그 뉘앙스였어요. 네. 네. 나 안 좋아하지만 너니까 내가 존중해준다. 뭐 항상 그 결혼관이 확실한 친구라서 이제 외국인 남성 만나서 현모양처 되는 게 꿈이라고 이제 대놓고 말하는 그런 동생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차별에 묵직한 그 이야기들만 해주셔가지고
네. 원래 이렇게 뭐뭐는 차별이야 말해주시면 차별 가르침 주시면 우리가 막 와우 하면서 막 이렇게 박수 쳐드리는데 오늘 그걸 못했어요. 아, 승재님 가시는 길에 우리 박수 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재님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시간 이 즈음에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시즌 7 16회 승재님과 함께했는데요. 승재님과 만난 소감 간단히 나눠볼게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공감되는 경험들을 얘기해 주셔서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워낙 활동 경험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그 키워드마다 뜨감하는 기분으로 뭔가 궁금한 정보들도 생기고 해서 되게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는 승재님을 잘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을 좀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무탈하다는 거에 그 내 안위 말고도 다른 사람의 안위들도 뭔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활동가로서 간지러웠던 누군가 긁어주고 같이 서로를 긁어줬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이번 주는 좀 약간 반성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게 저한테 집중돼 있어서 저만 괜찮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승재님처럼 막 깊숙이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난 나만 편하면 돼서.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 더 1cm라도 마음을 앞서 나갔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아니라 내 다음 후배님들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또 다짐도 했어요. 그 부천시에 있는 학생인권 규정 이거 다 살펴봐야겠어요. 모니터링 해야겠어요. 하고 이건 제가 시즌 8에 다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승재님 이야기 이제 들으면서 사전 인터뷰 때는 되게 이제 학생 때 이야기들 게스트분들이 그 전에 많이 얘기하시진 않았으니까 되게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막상 녹음할 때 들어보니까 다 엄청 거대 담론 얘기랑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와 어때 정치적인 게 무엇일까? 사실 아까 막 그런 이야기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너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멘트에서의 정치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되게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되게 많았어요. 아까 당근이 말한 하나하나가 뜨감의 주제다. 이런 이야기하고 되게 공감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고, 어떤 되게 활동가로서 어떠한 그런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배우는 마음으로 좀 함께 녹음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승재님의 가르침, 존중해줄게 라고 말하는 건 차별이야. 가슴에 새기고 사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별, 넘기지 말고 여기에 남기세요. 어바라는 여러분의 차별 기록과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게스트 신청을 받습니다. 차별이 화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차별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 안녕.